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치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노년기에 밥을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논문이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요. 서울대병원 그리고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 연구팀이 60세 이상의 지역 거주 노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노년기에 음식을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치매 발병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요. 음식을 삼키기 전에 30회 이상 씹는 사람은 10회 미만으로 씹는 남성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인 치매 발생 위험이나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각각 3배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관성이 뇌의 자기공명 영상, 즉 MRI상으로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녀 간에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너무 오래 씹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휴게소 음식점들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흥하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 이 국내 외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돈이 몰리는 원전 시장의 이슈와 또 관련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잠시 쉬고 또 간식도 먹을 겸 휴게소 이용 많이 하실 텐데요. 다음 달 22대 국회에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게소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휴게소 음식점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어떻게 고속도로 휴게소 기자님 자주 이용하시나요? 휴게소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취재차 지역에 다닐 때 예전에는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이제 KTX 타고 가서 기차역에 내린 뒤에 차를 빌려서 단거리 운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만큼 휴게소에 들르지는 않지만 최근에 경남 지역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 이용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휴게소가 몇 개가 되는지 찾아봤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휴게소가 총 296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고속도로엔 상행선, 하행선 각각 구분해서 270개가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외에도 일반 또 시군 지방도 등에 위치한 휴게소도 26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96개라는 이 휴게소 개수는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한 300개를 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식의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감을 앞두고 휴게소 식재료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지적하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휴게소 7곳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의 양이 3년간 10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거든요. 줄여서 이제 농관원이라고 부르는데 송옥주 의원실이 농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원산지 위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300개 가량 되는 전국 휴게소에서 3년간 7곳에서만 원산지 표기 위반 문제가 있다길래 이러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이 적발된 식품의 양이 10톤이에요. 10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휴게소에서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건데요. 네. 이 적발 물량으로 보면 하행선에 있는 고창 고인돌 휴게소가 8,692kg으로 가장 많았고요. 역시 하행선의 춘천 휴게소에서 559kg, 또 서창 방향의 문막 휴게소에서 455kg 등이 이 원산지 위반 물량이 많은 1, 2, 3위 휴게소라고 합니다. 물량으로 들으니까 그 원산지 위반 유형도 알려주세요. 네, 원산지 위반하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김치에 쓴 고춧가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원산지 위반 휴게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사용한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수입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섞어서 쓰는 걸 용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찜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비율을 규정한 게 아니라서 중국산 99%에 국내산 1%로 쓴 것도 표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회오리 감자, 치킨, 팝콘 이런 게 있는데요. 원산지 위반 휴게소들에선 중국산 감자로 만든 회오리 감자를 팔면서 원산지 표기엔 국내산 감자를 표기했고요. 또 치킨, 팝콘에 사용한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를 했다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게소에 농산물 직거래 코너, 로컬푸드 매장 마련한 곳이 많은데 외국산 원료로 만든 약과를 팔면서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농산물 직거래 코너, 로컬푸드 매장에선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이나 또 인근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판매한다는 것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휴게소에서 많이 구입하는 간식류의 원산지도 수입산 일색이라고요.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상위 10개 상품의 원산지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판매가 가장 많은 이 상위 3개 품목은 호두 과자, 우동, 그리고 국밥이 많이 팔린 품목 3위에 올랐는데요. 네. 호두 과자의 호두 당연히 수입산이고요. 우동 면까지 100%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국밥에 들어간 소고기는 70%가 수입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두 과자 같은 경우는 호두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팥소 역시 수입산 일색입니다. 그리고 소세지와 떡볶이 떡을 꼬치에 꿰서 파는 소떡 아실 텐데요. 알죠. 이 소떡의 떡이라든가 어묵도 99% 수입산입니다. 야, 이 대부분의 식재료가 수입산이라는 건데 그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원가 때문이겠죠? 네, 한우보다 수입 소고기를 쓰는 게 당연히 원가 절약하는 길이고요. 호두 과자의 호두를 국내산으로 쓴다면 가격대가 지금 같은 이런 가격대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음식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식재료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이라든가 위생 문제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때 충격을 줬던 이 중국산 고춧가루 또 중국산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인 가공 현장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못 먹을 정도로 불결한데요. 이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식재료의 안전과 위생 문제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내산 자급률은 역주행하기 마련인데요. 결국 당장 가격이 저렴해서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을 하다 보면 더 심각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입산 농산물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저가에 공급된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 이것도 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산 배추 가격이 워낙 폭등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배추 16톤을 수입해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 소비를 강조하면서 중국산 배추 수입 반대만을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에 국내산 배추 소비 시장이 더 좁아지는 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네. 도로공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 휴게소 식재료의 국내산 확대를 좀 적극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지난해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음식점, 농식품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기반 구축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간접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라도 잘 지킬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원산지 표시판의 표준안을 마련했고요. 또 특정 시기에 사전 관리하고 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 정기 홍보 등이 있습니다. 사실 농관원은 휴게소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매년 홍보 교육, 점검 실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휴게소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신고 대상입니다. 네. 요즘 휴게소도 굉장히 다양한 그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식재료 원산지 표시나 국내산 식재료 사용 경쟁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국 휴게소가 굉장히 많이 변신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름 있는 먹거리를 앞세우는가 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서비스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휴게소에는 경기 도립 안성 휴게소 의원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21년에 세워져 진로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전국에서 유일한 휴게소 의원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지역산 재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이 휴게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나 도로공사 등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한다면 입소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휴게소에도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걸쳐 있는 휴게소들이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를 해주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농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식 시장을 통해 흥하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제2의 전성기가 운운될 정도로 원전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돈이 흐르는 원전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최근 원전이 이제 다시 주목받는 뉴스가 있었죠.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원전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좋았었고 기대감도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를 제치고 저희 이제 한수원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주를 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이 좋고 한국의 원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먼저 검토를 해보고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수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원전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 수주를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3월 본계약 확정을 위해서 지난주였죠.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 경제 사절을 다 끌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분들 최태원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님 이런 분들을 다 데리고 체코로 날아갔습니다. 2박 4일 일정으로. 그분들이 가서 우리가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고 원전뿐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전을 좀 해달라. 그런 의미였었겠죠. 네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원전 시장에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예,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은 굉장히 강국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전의 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쪽에서 기술을 받아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 원전이라는 걸 새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원전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수출도 한국형 원전으로 수출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딴지를 걸고 나온 거죠. 이거 우리가 넘겨준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인 거다. 거기서 새롭게가 빠졌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준 거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렇게 딴지를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체코 원전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은 아니면 조금 돈을 주고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수출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뭐 지식재산권 네.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체코 일단은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술이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일단 기술이 좋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체코도 사실 원전과 관련돼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만드는 쪽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체코랑 프랑스는 같은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가깝죠. 네. 예. 그런데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시를 했어요. 뭐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의 절반 가격. 그러니까 24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뭐 프랑스는 5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뭐 제시를 한 거죠. 엄청나네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24조 원 수주하면 뭐하냐. 이거 저가 수주 해가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점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뭐 싸게 수주를 해서 여러 군데 수주하면 되는 거거든요. 박리다매라고 하죠. 여러 군데라 하면 이제 체코 이외의 지역도 노리겠다는 그렇죠. 말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원전을 이제 지으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네. 폴란드. 예, 폴란드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또 다른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이 방산, K2 전차 이런 들어봤습니다. 것들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도 아는 거죠. 한국산 제품 굉장히 좋은데 가격까지 싸더라.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고 EU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K2 전차 같은 거, 자주포 같은 것들 독일이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독일이 전차 부대라고 하면서 뭐 탱크나 자주포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폴란드가 굳이 대한민국에 K2 전차를 수입한 이유는 굉장히 잘 만들고 성능 좋은데 싸더라 이거거든요. 아니 그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좀 그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그 무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죠. 근데 갔다 와보면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아직까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뭐 나라에 납품하는 거니까 너무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잘 만들고 사실 전쟁을 안 하는 국가들은 방위산업체들이 거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수출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폴란드의 퐁투누프 2단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원전이 2기에서 4기 정도까지
이제 수주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15년 전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나라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도 이번에 원전 5, 6호기를 아직 이제 입찰을 미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호기부터 4호기를 만들었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을. 그러니까 5, 6호기도 우리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되면 뭐 저가 수주는 뭐든 뭐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겠지만 네.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높아지고 잘하게 되죠. 그렇죠. 예.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 뭐 폴란드 원전도 수주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도 수주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마진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저는 말씀 듣다가 좀 놀란 게 원전 수주가 중요하겠죠, 물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중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잘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수십 조면은 그렇죠. 이게 기업 몇 개의 가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기업의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 그리고 이제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전 관련주가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원전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예. 가장 대표적인 게 AI, 그다음에 뭐 서버.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뭔가 검색을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가 서버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버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고 발전소를 많이 짓는데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네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발전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드는데 발전소를 짓는데 돈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신흥국에서는 그냥 뭐 친환경 안 짓고 화력 발전소를 짓든지 원자력을 지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고요. 신흥국은 그렇죠. 네. 선진국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원전 많이 짓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전을 중단했다가 원전을 재가동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원전 수요가 장기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에 있는 원전 1호기의 상업용 운전을 재가동하기로 2028년부터 멈췄던 그래요?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원전이요 2019년도에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는데 최근 AI 열풍이 다시 불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9년 만에 재가동이 결정이 된 건데요. 이 원전은 향후 2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조금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왜냐하면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발전소가 멈춥니다. 태양광도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비가 오던데요. 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그렇죠. 생산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 센서는 24시간 풀 가동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 그 유럽의 탈원전 국가들도 다시 원전 건설을 하겠다. 아니면 다시 재가동하겠다. 가동을 늘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국제사회에서 원전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늘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차세대 원전으로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이게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일단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탈원전 시대에 왜 다시 원전이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먼저 이제 탈원전을 시도를 했던 것이 이제 유럽이고, 근데 유럽이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 건데 친환경 에너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에 가장 앞서 있는 유럽이 기후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요. 기후 문제 때문에 친환경을 한 건데. 그래요? 네. 풍력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럽인데 기후 문제가 나타날 게 있나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그랬나요? 몰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유럽에 바람이 안 불면서 그러니까 풍력 단지들이 다 그냥 셧다운된 거죠.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도 못 받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막 100불 130불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건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풍력 단지만 잘 돌아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유럽이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도 다시 재가동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던 거고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친환경도 안 되고 그럼 원전이라도 돌려야겠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소형 모두 SMR이라고 하는 SMR, 지금 예. 우리가 뭐 울진에 굉장히 큰 원자력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만한 그런 이제 원자력 단지를 해가지고 한 도시가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정도만 만들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아직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상용화가 늦춰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한 수십 년?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 그러면 관심은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전 건설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도 전기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2038년 그러니까 전력 수요 계획을 짜요. 우리나라의 국내 전력 수요 목표가 129기가와트. 참고로 작년에는 99기가와트였습니다. 네. 근데 한 40% 정도 늘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전력 수요를 커버하려면 뭔가 뭐 발전소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대형 원전 3기, 그다음에 SMR 1기 정도를 2038년까지 추가 도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다시 또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9월 12일이었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자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중단됐었는데 저희가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이.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원전을 다시 좀 하자라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가 건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원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걸로 전망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 지금 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래서 뭐가 오르는데 뭐가 좋을 건데 이걸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체코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원전을 설계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건설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전 이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원전을 수주를 받으면
원전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설계 비용이 원전의 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수주 금액에. 아까 24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10%면 2조 원. 2조 원 정도의 설계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한전에서 수주를 받으면 누군가 뚝딱뚝딱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건설업체가 짓게 됩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원전이죠. 고리 1호기 이거를 지은 업체가 현대건설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 대우건설이라든지 아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수출해서 이제 직접 지은 업체가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거는 옛날 이름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그런 업체들이 그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 말씀, 참고 말씀 드릴게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셔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예,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그러면 원전 관련 업체 중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 제가 방금 언급드린 업체들은 원전과 직접 관련된 업체인데 사실 올해 한 해 주가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는 반짝 올랐다가 이거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야. 아직 멀었어. 본 계약은 내년 3월이야. 그러면서 또 떨어지고. 그런데 꾸준히 많이 오른 업체는 오히려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네? 전력 설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력 설비. 갑자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예. 원전을 짓고 나면 거기서 발전한 전기를 어딘가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변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럼 변전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선 이런 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전력 설비가 부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력 수요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만 지금 연평균 2030년까지 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거기서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거는 무조건일 것 같아요. 무조건.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검색을 하면 할수록. 예. 근데 그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지 그 변압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네. 미국이 계속 온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소비만 하는 국가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소비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라. 자동차 공장 미국에 지어라. 네네네. 기억납니다. 그 말만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미국은 조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불안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미국이 마스크를 못 만들어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중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를 미국에 지어야겠다. 그런 정책들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지으면 공장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제 노후 설비를 가지고도 가정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했는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전력 설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비트코인. 예전에 채굴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전기 많이 쓴다는 얘기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 전기를 많이 쓰는데 네. 지금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채굴이 데이터 센터 부하의 약 50에서 90%를 차지한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채굴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예전에는 휘발유로 가던 차가 이제는 전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야, 전기가 뭐 거의 이제 현대의 석유 느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유 느낌. 원유. 예, 뭐 친환경 원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수요가
미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1-20년 동안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전력 설비 뭐 변전소나 뭐 발전기나 요런 거 변압기나 요런 거 만드던 기업이 증설을 안 했습니다. 미국이요? 네.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공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업체들 변압기 만들던 업체들은 2035년까지 수주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업 중에요. 그 미국에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전선이랄지 이런 기업이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미 대박이 났습니다. 그 기업이. 네. 종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미국에 증설을 해놔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증설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작년부터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을걸요. 그래요. 네. 자, 그렇구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갑자기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 몇 개가 생각이 나면서 남들 10배 갈 때, 10배거가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게 네. 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예.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참고로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달 첫 번째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해요. 3분기. 저는 그게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의 기업에서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서 목표가 낮추면서 이렇게 된 건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오고 조금 뭐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잠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 외국의 몇몇 이제 평가하는 회사들, 금융 회사들이 너무 안 좋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스피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언제쯤 우리가 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전체 시장이 그렇죠. 우리나라 시총이 애플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분석은 국내 기관들이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맞추고. 그런데 그냥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쟤들 더 똑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 건데 저는 국내 기관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기관들의 목표가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 9만 원대, 10만 원대니까 저는 그들의 말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기를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계 그렇게 믿을 거 못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용 차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차장님 개인의 의견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전 시장에 계속 돈이 몰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내년 3월에 정말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지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정말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원전도 역시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수출하는 성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3월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다. 알겠습니다. 흥하는 시장 이야기. 오늘은 국내 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지금 아까 비 내렸나요? 차장님 어땠습니까? 그 비가 오고 있군요. 비가 그치면요 일교차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산 그리고 겉옷 하나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